남편이 바람 피우고 내연녀를 몰래 데리고 다녔는데 저는 쌍둥이를 혼자 낳았어요. 제가 재벌가 따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은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죠. 저는 김아영, 24살입니다. 남편 이준호와 결혼한 지 2년 되었어요. 결혼할 때 저는 예단도, 신혼집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가 나중에 사업이 안정되면 꼭 좋은 날들을 살게 해줄게라는 한마디에 저는 굳게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저는 고아로 보육원에서 자라 친척이 없었기에 이준호와의 가정을 특별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임신 8개월. 제 배는 이미 풍선처럼 불룩해져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준호는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며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일이 잦았고 때로는 아예 회사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가 고생하며 사업을 일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기에 매일 밤 정성껏 국을 끓여 그를 기다렸습니다. 한밤중까지 기다리다 국이 식으면 다시 데우고 또 식으면 데우기를 반복했지만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사촌 그 오래된 만두집 만두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이준호도 요즘 고생이 많으니 2그릇 더 사서 회사에 가져다 줄 생각이었죠. 택시를 타고 회사 건물 아래에 도착했는데 안내 데스크 여직원이 이준호가 오늘 아침 일찍 휴가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병원에 간다고 했다더군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휴가 낸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게다가 집에는 저 말고 병원에 갈 가족이 누가 있단 말인가요? 임신한 몸으로 움직임이 불편한 제가 산부인과 검진이라도 갈 때면 그는 분명 미리 상의했을 겁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이준호에게 전화했지만 3번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 건물 아래에 서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다가 문득 그가 예전에 여동생 이지혜가 몸이 좋지 않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지혜와 병원에 간 걸까요? 다시 이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지혜는 전화로 언니, 오빠랑 병원에 안 갔어요. 저 오늘 집에서 쉬고 있어요. 왜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 차 제 마음은 바닥까지 가라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문득 며칠 전 방을 정리하다 이준호의 겉옷 주머니에서 여성건강병원 예약증을 발견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묻자 그는 동료가 부탁해서 대신 예약해 준 것이라고 말했기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고 여성건강병원 주소를 불렀습니다. 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제 심장은 마치 손에 꽉 쥐어지는 듯 아파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병원 문 앞에 도착해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외래 진료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산부인과 문 앞에 다다르자 이준호가 한 젊은 여자를 부축하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여자도 배가 살짝 불러 임신 4, 5개월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이준호의 얼굴에는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다정함이 가득했고 그 여자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의사 선생님이 자기랑 아기 모두 건강하다고 하니 이제 안심이 돼. 어떤 사람처럼 정식 안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가정도 못 만들어주는 사람과는 다르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만두 봉지가 땅에 떨어졌고 만두 국물이 제 바지에 튀었습니다. 이준호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다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순간적으로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여자도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도발과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재빨리 그 여자를 자기 뒤로 가이며 제 앞으로 다가와 나지막이 뒤로 가이며 제 앞으로 다가와 나지막이 말이며 아영아, 네가 여긴 왜 왔어? 집에서 쉬지 않고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저는 그를 바라보며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이준호, 저 여자는 누구야? 가족이랑 병원에 간다고 했지? 저 여자가 네 가족이야? 이준호는 시선을 피했지만 말투는 오히려 강경해졌습니다. 아영아, 괜한 시비 걸지 마.
저 여자는 내 먼 친척인데 몸이 안 좋아서 내가 검진받으러 데려다 준 거야. 먼 친척? 저는 그 여자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먼 친척이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오는데 네가 부축해야 하고 네가 자기라고 불러야 해? 그 여자는 이준호 뒤에서 나와 배를 내밀고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랑 준호 오빠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저 오빠 아이를 가졌어요. 언니가 양심이 있으면 알아서 이혼해주세요. 괜히 자리 차지하고 놓지 마시고요. 이준호는 재빨리 그 여자를 붙잡으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김아영, 그만해. 오해라고 말했잖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임신 중인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그의 고함 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고 모두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이준호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을 보며 마음속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고아라 의지할 곳이 없는데 그는 제가 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를 잃을까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이준호, 변명할 필요 없어. 다 받고 다 들었어. 말을 마치고 저는 몸을 돌려 천천히 병원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 오빠, 저 여자 좀 봐. 정말 불쌍해 보여. 하지만 뭐 고아 주제의 오빠한테 시집 온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감히 오빠를 놓지 않으려고 해. 이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해. 아기들아, 무석으로 속삭였습니다. 저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불어서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엄마가 꼭 너희를 지켜줄게. 택시를 타고 우리가 함께 살던 작은 전셋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방에 틀어박혀 밤이 되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준호는 밤늦게야 돌아왔는데 그에게서는 저의 임산부 전용 보디로션 향과는 전혀 다른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와서 살짝 잦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영아, 낮의 일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그 여자랑 나는 그냥 평범한 친척 관계야. 저는 그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준호, 우리 이혼해요. 이준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비웃었습니다. 김아영, 나한테 이런 수작 부리지 마. 이혼? 너 같은 고아가 의지할 곳도 없이 나랑 뱃속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데? 내가 장담하는데 너 절대 이혼 못해. 그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제 심장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저는 그의 차가운 얼굴을 보며 지난 2년간의 제 노력에 그저 우스운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는 제가 진심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저를 신경 쓰지 않고 몸을 돌려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파에 누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뱃속 아기들은 가끔 저를 걷어차며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준호가 없어도 아이들을 낳아 잘 키울 것이라고. 비록 고하지만 두 손 두 발 멀쩡하니 아이들에게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이준호는 내가 장담하는데 너 절대 이혼 못해라는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반쯤 정리된 옷까지 상자를 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뱃속 아기들은 제 서러움을 느꼈는지 살며시 저를 걷어찼습니다. 저는 불룩한 배를 만지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짐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8개월의 만삭몸으로 이리저리 만삭몸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으니까요. 침실 침대에 다시 누워 방문에 등을 돌리고 서재에서 들려오는 이준호가 휴대폰을 돌리고 서재에서 들려오는 이준호가 그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고 심지어 그 여자와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한밤중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갑자기 극심한 복통에 잠에서 깼습니다. 마치 수많은 바늘이 제 배를 찌르는 듯 아파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침대에 웅크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준호 하고 불렀지만 서재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켜 서재 문을 두드리려 했지만 두 걸음 만에 또다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몸이 다 차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문까지 기어갔습니다. 손으로 서재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준호, 배가 너무 아파. 문 좀 열어줘. 한참을 두드리자 서재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이준호는 눈을 비비며 짜증 섞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한밤중에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잠도 못 자게. 배 아프면 참으면 되지. 임신 중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저는 그의 차가운 모습을 보며 마음이 완전히 식었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일어섰는데 아파서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나 아무래도 아이를 낳을 것 같아. 빨리 병원에 데려다줘. 이준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의심스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아직 한 달도 더 남았잖아. 일부러 나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하면서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뭔가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래가 뜨거워지는 느낌과 함께 다리를 타고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새파랗게 질려 이준호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양수가 터졌어. 이준호, 빨리 병원에 데려다줘. 안 그러면 아이들이 위험해. 이준호는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얼굴색이 변했지만 여전히 불평했습니다. 정말 귀찮게 하는군. 그는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서야 마지못해 저를 부축하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래층에 도착해 택시를 잡고 저를 차에 태운 후 그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나 회사에 처리할 일이 좀 있어. 자기 먼저 병원에 가 있어. 일 마무리하고 갈게.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준호, 나 혼자 병원에 어떻게 가? 나 지금 당장 아이 낳아야 해. 나를 두고 갈 수 없어. 이준호는 제 손을 뿌리치며 딱딱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혼자 가라면 혼자 가면 되지. 말이 왜 이렇게 많아? 내가 회사 일을 처리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누가 너랑 아이들을 먹여 살릴 건데. 기사님, 여성건강병원으로 데려다 주세요. 택시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준호가 돌아서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제가 안쓰러웠는지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가씨, 너무 슬퍼하지 마요. 어쩌면 남편이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곧 와서 같이 있어줄 거예요. 곧 와서 같이 있어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는 이준호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경상에 누웠고 진통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매번 아플 때마다 제 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 병상의 산모들은 모두 가족이 함께 있었고 남편은 옆에서 물을 먹여주고 땀을 닦아주며 시어머니는 옆에서 격려해 주었지만 저는 홀로 외로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힘내세요. 저는 포대기에 쌓인 두 아기의 쭈글쭈글한 작은 얼굴을 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들을 만져보려 했지만 손을 들어 올리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지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저는 병실에 누워 있었고 옆에 아기 침대에서는 두 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갈아주러 들어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혼자서 쌍둥이를 낳고 그것도 자연분만이라니.
남편분은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저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한숨을 쉬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이준호에게 전화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문자를 보내 남매 쌍둥이를 낳았으니 병원으로 와달라고 알렸지만 밤이 되도록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아기를 안고 경산에 앉아 마음이 시큰하고 서러웠습니다. 결혼할 때 그가 했던 달콤한 말들이 떠올랐고 그를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곤히 잠든 아기들과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남편을 보며 제 인생이 마치 한 편의 우스운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저는 다시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이준호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저는 이 두 아이를 잘 보살필 것입니다. 그들은 저의 약점이자 저의 갑옷이니까요. 저는 오빠에게 이한, 여동생에게 이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평안하고 즐겁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입원했던 며칠 동안은 간호사들이 아기들을 돌봐주었고 저도 천천히 모유 수유와 기저귀 갈기를 배웠습니다. 이준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퇴원하던 날에도 간호사가 택시를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이안을 안고 간호사는 이나를 안고 간호사는 이나를 안고 간호사는 이나를 안고 간호사는 이나를 안고 천천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 전셋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지 몰랐지만 저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전셋집 건물 아래에 멈췄습니다. 저는 이안을 안고 기사님은 친절하게 이나를 안아 내려주시고 제 퇴원짐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연신 고맙다고 말하며 한 걸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에 올라 열쇠를 꺼내려는데 방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이준호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으며 그날 떠날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품에 안긴 두 아이를 보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네가 왜 돌아왔어? 병원에서 며칠 더 있으라고 하지 않았어? 저는 그를 무시하고 몸을 돌려 집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을 뻗어 저를 막았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비켜요.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서 쉬어야 해요. 이준호의 시선은 두 아기의 얼굴을 한 번 훑더니 다시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살짝 비웃음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김아영, 너 대단하네. 정말 쌍둥이를 낳았어? 너도 자기 살 길은 잘 찾네. 제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안을 아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준호, 이 아이들도 당신 아이예요.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으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해? 내 아이? 이준호는 비웃으며 몸을 돌려 저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나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병원에 갈 틈이 어디 있었어? 게다가 아이 낳는 건 여자가 해야 할 일 아냐? 너 혼자서도 잘 해결했잖아. 저는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막 반박하려는데 침실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 오빠, 누구야? 이어서 병원에서 봤던 그 젊은 여자가 침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제 잠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으며 막 잠에서 깬 듯 나른한 얼굴이었습니다. 막 잠에서 깬 듯 나른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보자 온몸에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가리키며 이준호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준호. 그 여자는 박미희였습니다. 그녀는 도발적인 눈빛으로 저를 한 번 쳐다보고 이준호 옆으로 다가가 그의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오빠가 이 잠옷이 편하다고 입어보라고 해서 입은 거예요. 게다가 언니도 아이를 낳았으니 이제 이 집에도 제가 있을 자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입 닥쳐.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여긴 내 집이야. 이준호는 저를 밀치며 박미희를 감싸고 말했습니다. 김아영, 너무 심하잖아. 미희가 내 아이를 가졌는데 내가 그 여자한테 책임지는 게 뭐 어때서? 너 지금 막 아이 낳아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니 내가 따지지 않을게. 저는 눈앞에 이게 같은 남녀를 보며 갑자기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어 마음속 분노를 억누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준호, 우리 이혼해요. 이준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하 웃었습니다. 이혼? 김아영, 너 아이 낳다가 바보 된 거 아니야? 이혼해도 좋아? 너희 두 짐덩어리를 데리고 고아에 의지할 곳도 없으니 어디로 갈 건데? 너 직업 있어? 저금한 돈 있어? 살 곳 있어? 그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제 살을 에는 듯 아팠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당신이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는 이혼만 하면 돼.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필요 없어. 이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는 너 자신도 먹여 살리기 힘든데 감히 두 아이를 키우겠다고? 내가 말하는데 김아영, 이혼은 할 수 있어. 하지만 아이들은 무조건 여기 두고 가야 해. 안 그러면 너 절대 못 가. 박미희는 옆에서 부추겼습니다. 준호 오빠, 저 여자랑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저 여자는 고아라서 뭐 없으면 절대 못 살아요. 분명히 이혼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냥 무시하는 게 좋아요. 생각 정리되면 알아서 소란 안 피울 거예요. 예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미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김아영, 내가 너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이혼 이야기는 그만하고 집에서 아이들이나 잘 돌봐. 미희가 아이 낳으면 너희 둘이 평화롭게 지내. 내가 너를 홀대하지 않을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준호, 당신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당신이 먼저 바람 피웠으면서 이제 와서 나보고 당신 내연녀와 평화롭게 지내라고? 꿈깨. 저는 몸을 돌려 아이들을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가 제 팔을 잡고 힘껏 뿌리쳤습니다. 김아영, 주제넘게 굴지 마. 내가 말하는데 너 절대 이혼 못해. 네가 감히 떠나면 이 두 아이를 영원히 못 보게 할 거야. 그의 힘은 너무 강해서 저는 휘청이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안과의 나는 깜짝 놀라 아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달려가 그들을 안고 애틋하게 달랬습니다. 이나야 울지 마. 엄마 여기 있어. 아이들이 울어서 새빨개진 작은 얼굴을 보며 제 마음속의 서러움과 분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이준호의 눈을 굳건히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이준호, 당신은 내가 이혼 못할 거라고 생각해? 당신 없이 내가 못 살 거라고 생각해? 당신은 틀렸어. 내가 말하는데 이 결혼은 내가 끝낼 거야. 온 힘을 다해서라도 내 아이들을 데리고 당신에게서 떠날 거야. 이준호는 제 단호한 태도에 얼굴색이 매우 나빠졌지만 여전히 뻣뻣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가. 어디 한번 네가 아이 낳은 몸으로 쌍둥이 두 명을 데리고 이 도시에서 어떻게 버티는지 내가 두고 볼게. 3일 줄게. 네가 생각 바뀌면 순순히 돌아와서 나한테 사과해. 아니면 아이들 데리고 꺼져. 앞으로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말을 마치고 그는 박미희의 손을 잡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는 잠가버렸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아이들을 안고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차가웠습니다. 제가 한때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이 집은 이제 저를 질식시키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닫힌 침실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꼭 여기서 떠날 거야. 이준호와 박미희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다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에게 필요한 필수품만 챙겼습니다.
짐을 다 챙기니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안고 짐을 들고 천천히 그 전셋집을 나섰습니다. 건물 아래에 서서 찬바람이 몸에 닿자 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진 돈도 없는데 갓 태어난 두 아이까지 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가의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제 앞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창이 내려가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고개를 내밀어 공손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하영 씨 되십니까? 저는 이안과 이나를 안고 길가의 벤치에 앉아 온몸을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자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눈앞에 검은색 세단을 경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다시 몸을 앞으로 숙이며 여전히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하영 씨, 안녕하세요. 저는 최우진입니다. 김성그룹 김대현 회장님과 박선영 사모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김성그룹?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이름은 뉴스에서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국내 최고 재벌 기업으로 막대한 자산을 가진 회사였죠. 그런데 저 같은 고아가 어떻게 김성그룹 회장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저는 김대현 회장님이나 박선영 사모님 같은 분을 몰라요. 저는 그냥 평범한 시민이에요. 최우진은 차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김하영 씨,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건 김하영 씨가 태어났을 때 사진입니다. 왼쪽 귓불 뒤에 작은 붉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무의식적으로 왼쪽 귓불 뒤를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눈에 띄지 않는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저 말고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사진은 이미 약간 바했지만 사진 속 아기의 눈썹과 눈매는 정말 저와 몇 군데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최우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김하영 씨, 24년 전 김하영 씨의 부모님께서 갓 태어난 김하영 씨를 데리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셨다가 도중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김하영 씨는 한 친절한 분에게 잠시 맡겨졌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보육원으로 보내지면서 부모님과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24년간 김하영 씨의 부모님은 김하영 씨를 찾는 것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마침내 보름 전 김하영 씨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부모님? 저에게 부모님이 있었단 말인가요? 게다가 김성그룹의 회장님과 사모님이라니 이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원장님께서는 제가 보육원 문 앞에 버려진 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이 있었고 그분들이 저를 계속 찾고 계셨다니. 그럼 제 부모님은요? 왜 직접 오지 않으시는 거죠? 저는 흐릿기며 물었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께서는 김하영 씨 소식을 들으시고 밤새도록 잠 못 이루실 정도로 기뻐하셨습니다. 당장이라도 오고 싶어 하셨지만 사모님께서 몸이 좋지 않으셔서 장거리 이동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를 보내 김하영 씨를 모시러 오게 하신 것입니다. 두 분께서는 이미 오시는 중이십니다. 최우진이 말했습니다. 김하영 씨, 아이를 낳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아직 많이 약하십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길가에 계시는 것도 좋지 않으니 먼저 저희 그룹사나 호텔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도착하시면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저는 품에 안겨 곤히 잠든 이안과 이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최우진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소속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최우진은 재빨리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부드러운 담요를 한 겹 갈아주는 세심함도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고 차에 탔고 그는 제 짐을 트렁크에 씌웠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는 최고급 5성급 호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호텔 문 앞에는 여러 명의 정장 차림 직원들이 서 있었고 차가 오자 즉시 공손하게 맞이했습니다. 최우진은 저를 데리고 호텔로 들어가 곧바로 최상층의 프레지던트 스위트룸으로 향했습니다. 스위트룸은 넓고 밝았으며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준호와 제가 살던 전셋집보다 10배는 컸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아기 침대, 분유, 기저귀, 그리고 온갖 임산부 영양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미리 다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최우진이 말했습니다. 김하영 씨, 먼저 편히 쉬세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부르십시오. 저는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께서는 내일 아침 일찍 도착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우진 씨. 최우진은 고개를 숙이고 몸을 돌려나갔습니다. 저는 이안과 이나를 아기 침대에 눕히고 그들의 잠든 작은 얼굴을 보며 감개무량했습니다. 이준호의 배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제 신분을 몰랐을 것입니다. 절벽 그까지 몰리지 않았다면 최우진을 만나 제 부모님을 찾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이준호의 차가움도 박미희의 도발도 없었고 오직 아기들의 고른 숨소리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벼운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최우진이 문을 열고 들어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김하영 씨,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저는 재빨리 일어나 마음이 긴장되면서도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곧 50대쯤 되어 보이는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고 눈빛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자는 단아한 원피스 차림에 잘 관리된 모습이었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여자는 재빨리 제 앞으로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져보려다가 혹시 저를 놀라게 할까봐 멈칫했습니다. 아영아, 내 아영아. 여자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드디어 너를 찾았어. 남자도 다가와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영아, 아빠다.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들의 눈에 담긴 애틋함과 그리움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여자의 품에 안겨 엄마 하고 외쳤습니다. 이 엄마라는 한마디를 24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박선영은 저를 꼭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영아, 미안하다. 아빠랑 엄마가 잘못했어. 너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오랜 세월 밖에서 고생하게 만들었어. 김대현은 제 등을 토닥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아빠 잘못이다. 그때 너와 엄마를 잘 지키지 못했어.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매일 너를 생각했단다. 그래도 하늘이 도우셔서 너를 찾게 되었으니 다행이구나.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다가 천천히 진정했습니다. 박선영은 제 손을 잡고 저를 자세히 살펴보며 제 얼굴을 만져주었습니다. 아영아, 너무 많이 말랐구나.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아직 많이 약할 텐데 꼭 잘 챙겨 먹어야 해. 그녀는 또 아기 침대로 가서 이안과 이나를 보며 눈물을 또 흘렸습니다. 내 손주랑 손녀들이구나. 정말 귀엽다. 네 어릴 적 모습이랑 똑같네. 김대현도 가까이 가서 보며 얼굴에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우리 김씨 가문이 후손을 얻었구나. 아영아, 걱정 마라. 앞으로 아빠랑 엄마가 너랑 아이들을 잘 보살필 거야.
다시는 너희가 조금이라도 서러움을 겪게 하지 않을게. 박선영은 가방에서 블랙 카드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카드 네가 가지고 있어. 안에 5천만 원 들어있으니 네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너랑 아이들 서러움 겪게 하지 마.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카드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어요. 박선영은 제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 대수라고. 지난 세월 내가 겪은 고생은 돈으로도 메울 수 없어. 앞으로 엄마가 더 많이 줄 거야. 너는 올해 김씨 가문의 따님인데 원래 호화로운 생활을 해야 마땅해. 김대현도 말했습니다. 아영아, 네 엄마 말 들어라. 그리고 아빠가 이미 시내 중심에 정원과 수영장이 딸린 대저택을 사두었다. 너랑 아이들이 살기에 좋을 거야. 또 변호사에게 주식양도 계약서를 준비하라고 했다. 김성 그룹의 주식을 네 명의로 옮길 거야. 앞으로 너는 회사 주주가 되는 거다. 저는 손에 들린 블랙카드와 눈앞에서 저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는 부모님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24년간의 외로움과 서러움이 이 순간 마치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가 더 이상 의지할 곳 없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생겼고 기댈 수 있는 안식처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준호였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번 보고 부모님을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준호, 당신은 내가 이혼 못할 거라고, 내가 의지할 곳이 없을 거라고 장담했지? 이제 당신이 뭘 놓쳤는지 알게 될 거야. 휴대폰 벨소리가 귀에 거슬리게 울렸습니다. 저는 화면에 뜬 이준호라는 두 글자를 보며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박선영은 제 표정을 알아차리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아영아, 누구니? 저는 휴대폰을 최우진에게 건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받지 마. 최우진은 즉시 휴대폰을 받아 조작했습니다. 김대현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준호가 바람 피우고 제가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갈 때 저를 버려두고 제가 아이를 낳을 때도 돌보지 않았으며 심지어 내연녀를 집에 데려와 동거했다는 모든 이야기를 부모님께 하나하나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박선영은 듣는 내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불쌍한 아영아, 네가 어떻게 그런 고생을 겪었니? 그 이준호는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김대현은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고 소파 팔걸이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감히 우리 김씨, 가문의 딸을 괴롭혀? 그 자식 살기 싫은 모양이군. 아영아, 걱정 마라. 아빠가 반드시 그 자식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직접 나서실 필요 없어요. 제 일은 제가 직접 해결하고 싶어요. 저는 부모님께서 제가 여전히 그분들에게 의지해야만 복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랐습니다. 이준호가 저에게 빚진 것은 제가 직접 돌려받을 것입니다. 박선영은 애틋하게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아영이 다 컸구나. 언제든지 아빠랑 엄마가 너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어떤 일이든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 바로 그때 호텔 지배인이 노크하고 들어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김 회장님, 박 사모님, 김아영 아가씨. 별장 정리가 끝났습니다. 아기방도 말씀하신 대로 꾸며놓았습니다. 지금 가셔서 보시겠습니까? 김대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지금 바로 가자. 일행은 위풍당당하게 출발했습니다. 수행 차량만 5대였고 전담 유모, 운전기사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이날을 안고 박선영은 이안을 안고 넓은 고급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 풍경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때 저는 이준호와 작은 가정을 이루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진정한 가족은 이런 모습일 줄이야. 별장은 시내 중심의 고급 빌라 단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대지 면적이 넓었고
마당에는 정원과 수영장 그리고 전용 어린이 놀이터까지 있었습니다. 별장 안으로 들어서자 호화로우면서도 따뜻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기 방은 더욱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고 온갖 수입 장난감과 아기 용품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유모와 보모들이 즉시 다가와 조심스럽게 이안과 이나를 안고 능숙하게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였습니다. 박선영은 제 손을 잡고 별장을 구경시켜주며 걷는 내내 말했습니다. 아영아, 여기 마음에 드니?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바꾸면 내내 말했습니다. 아영아, 여기 마음에 드니? 앞으로 너는 여기서 살 거야. 먹고 싶은 거. 저는 눈앞의 모든 것을 보며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바보 같은 아이, 엄마한테 뭘 그렇게 겸손하니? 박선영은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여기가 네 집이야.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서러움을 겪지 않아도 돼.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저와 아이들을 보러 오셨고 온갖 보양식을 가져다 주셨으며 최고의 영양사를 고용해 제 몸을 돌봐주셨습니다. 제 몸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이안과 이나도 아주 잘 적응하여 유모들이 돌봐준 덕분에 토실토실 살이 오르고 점점 더 귀여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전 제가 마당에서 아이들과 햇볕을 쬐고 있는데 최우진이 갑자기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아영 아가씨, 문 앞에 어떤 여자가 아가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친구라고 합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친구? 저 여기서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최우진이 말했습니다. 자신을 박미희라고 소개하며 이준호 씨와 연인 관계였고 이준호 씨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박미?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이준호가 아직 내 진짜 신분을 말해주지 않은 모양이군. 내가 여전히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고아인 줄 아는 모양이야. 들어오라고 해. 저는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미희는 최우진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명품 원피스를 입고 정교한 화장을 했으며 배가 살짝 불러 있었고 일부러 허리를 펴고 가는 모습이 거만해 보였습니다. 제가 마당에 안락의자에 앉아 있고 옆에는 보모가 돌봐주고 있으며 두 귀여운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자 박미희의 눈빛에는 질투가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김아영, 네가 감히 살 곳을 찾을 줄은 몰랐네. 박미희는 제 앞으로 다가와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사는 곳을 보니 전셋집인 것 같네. 이준호도 참, 너랑 이혼했으면 양육비라도 좀 줘야지. 너랑 아이들이 길바닥에 나앉지 않게 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놓인 찻잔을 들어 살짝 마셨습니다. 박미희는 제가 대꾸하지 않자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김아영, 내가 오늘 온 건 너랑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서야. 내가 준호 오빠 아이를 가졌고 준호 오빠도 아이가 태어나면 너랑 정식으로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랬다고 했어. 네가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을 테니 네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면 준호 오빠가 위자료를 줄 수 있을 거야. 너도 그 돈으로 좋은 남자 만나, 재혼 남자 만나, 재혼 남자 만나. 위자료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입가에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준호가 나한테 위자료를 얼마나 줄 수 있는데? 1천만 원? 아니면 2천만 원? 박미희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가 5천만 원 준다고 했어. 5천만 원이면 너한테는 천문학적인 액수겠지? 너 같은 고아는 평생 그만큼의 돈도 못 벌 거야. 그 돈으로 너랑 아이들은 몇 년 동안은 잘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5천만 원? 박미희, 너 아직도 내가 세상 물정 모르고 너희한테 농락당하던 김아영인 줄 알아? 박미희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네가 감히 터무니없는 요구라도 할 생각이야. 김하영, 내가 충고하는데 현실을 알아. 준호 오빠가 5천만 원 주는 것도 아주 잘해주는 거야. 주제 넘게 굴지 마. 주제 넘게 굴지 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으로 다가가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박미희, 네가 이준호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정시간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준호가 정말 너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해? 박미희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준호 오빠는 나한테 정말 잘해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고 했어. 그래?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너한테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았어? 바로 그때 박선영이 집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박미희를 보자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아영아, 이분은 누구니? 박미희는 박선영을 보자 눈빛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에서 당신이 말할 자격이라도 있어요? 최우진이 즉시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김성그룹 박선영 사모님이십니다. 박미희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성그룹 사모님. 박선영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내 딸 결혼을 파탄내고 감히 찾아와 도발하는 여자구나. 박미희는 온몸을 덜덜 떨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 빌라와 내 몸에 걸침 많을 거야. 저는 몸에 걸침 많을 거야. 저는 박선영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박미희, 내가 말하는데, 네가 보기에 이준호의 그 5천만 원이 내 눈에 들어올 것 같아. 박미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 몸에 걸친 명품 옷과 주변의 호화로운 환경을 보며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이준호가 함부로 대했던 그 고아가 재벌가 따님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야. 박미희는 여전히 우겼습니다. 너는 분명 고아였어. 어떻게 김성그룹의 따님이 될 수 있어? 최우진은 친자, 감정 보고서와 주식량도 계약서를 꺼내, 그냥도 계약서를 꺼내, 근약서를 꺼내. 이건 김하영 아가씨와 회장님, 사모님의 친자 감정 보고서야. 그리고 김성그룹의 주식량도 계약서에는 김하영 아가씨의 서명과 회사 직인이 찍혀 있어. 거짓이 아니란 말이야. 박미희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집어들고 한번 훑어보더니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몸이 휘청이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박미희, 이제 너와 이준호가 얼마나 우스운지 알겠지? 너희는 내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겠지만 너희는 내 눈에 벌레만도 못해. 꺼져. 박선영은 엄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여기서 사라져.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 안 그러면 너와 네 뱃속 아이 모두 무사하지 못할 거야. 박미희는 혼비백산하여 허둥지둥 별장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였던 분노가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미희는 그저 작은 역할일 뿐 진정으로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은 이준호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이준호 회사랑 최근 모든 동향을 알아봐줘. 최대한 자세히. 이준호가 처음에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에게 잘 갚아줘야지. 사업자득이 뭔지 낯보게 해줄 거야. 전화를 끊자 박선영은 애틋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영아, 그런 사람들과 화낼 가치도 없어. 네 손 더럽히지 마.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 일에 책임을 지게 해야죠.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다른 사람에게 당하고도 찾는 김하영이 아니에요. 이제 저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할 능력이 있으니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이안과 이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조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최우진은 일 처리가 아주 효율적이어서 곧 이준호 회사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 주었습니다. 이준호의 회사는 소규모 무역회사로 등록 자본금은 5억 원이었습니다. 최근 2년간 사업은 나쁘지 않았지만 회사의 자금 흐름은 늘 불안정했고 은행 대출금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회사 주요 고객 중 더 손에 들린 자료를 보며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즉시 행동하지 않고 이준호가 직접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박미희가 돌아가서 분명히 제 상황을 이준호에게 알릴 것이고 이준호의 성격상 그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흘도 채 되지 않아 이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최우진에게 차단하라고 하지 않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이준호의 말투는 완전히 바뀌어 아첨하는 듯 했습니다. 아영아, 나 이준호야. 요즘 너랑 아이들은 잘 지내? 나 요즘 계속 너 생각하고 아이들도 많이 걱정했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준호, 연기하지 마. 박미희가 다 말해줬겠지. 이준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영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다 내가 정신이 나가서 박미희 그 여자한테 속은 거야.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늘 너였어. 나를 사랑해. 저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이준호, 당신이 박미희랑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 검진받을 때는 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어? 내가 아이 낳느라 죽을 듯이 아플 때, 당신이 나를 돌보지 않았을 때는 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박미희를 우리 집에 데려와 내 옷을 입히고 나보고 그 여자랑 평화롭게 지내라고 강요할 때는 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어? 이준호는 제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아영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정신이 나가서 너를 배신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이들을 봐서라도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내가 약속할게. 앞으로 너한테 잘하고 아이들한테 잘할게. 다시는 박미희랑 어떤 연락도 하지 않을게. 기회? 저는 차가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준호, 당신이 그때 나를 사지로 몰아넣고 나랑 아이들을 길바닥에 버려둘 때는 왜 나한테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았어? 이제 내가 잘 살게 되니 당신은 와서 이득을 보려 하는 거야? 내가 당신 말을 다시 믿을 것 같아? 아영아, 나 진심이야. 나 진심이야. 이준호는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네가 김성그룹의 따님인 거 알아. 내가 예전에는 너한테 어울리지 않았지만 내가 예전에는 너한테 어울리지 않았지만 아빠 없이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어? 그들이 당신 같은 아빠 없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지금 그들의 아빠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말을 마치고 저는 즉시 전화를 끊고 그를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될 줄 알았는데 다음 날 오후 이준호는 달장 문 앞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경비원에게 막혀 문 밖에 서 있었는데 쭈글쭈글한 양복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은 핏발이 서 있어 매우 초췌해 보였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자 그는 즉시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아영아, 김아영. 잠깐만. 저는 그를 무시하고 결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준호는 따라 들어오려 했지만 정비원에게 막혔습니다. 그는 몸부림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영이 남편이야. 내가 아영이 남편이야. 내가 아이들 아빠라고. 당신들이 뭔데 나를 막아?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준호, 우리 아직 이혼은 안 했지만 당신은 이미 내 남편이 아니야. 아이들 아빠가 될 자격도 없어. 여기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으니 당장 돌아가. 아영아, 내가 아직 화가 난 거 알아. 내가 사과할게. 이준호는 말을 마치고는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릎 꿇고 빌게. 제발 나를 용서해줘.
이번에는 정말 너 없이는 못 살아. 아이들 없이는 못 살아. 주변을 지나던 이웃 주민들이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창피해서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준호, 여기서 추태 부리지 말고 당장 일어나서 가. 안 일어날 거야. 이준호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여기 무릎 꿇고 있을 거야. 아영아, 나 네가 이제 신분이 달라진 재벌가 따님인 거 알아.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 예전에는 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람 피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한테 잘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내가 꼭 달라질게. 바로 그때 택시 한 대가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박미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땅에 무릎 꿇고 있는 이준호와 저를 보더니 즉시 달려와 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김아영 이 재수 없는 년. 분명히 준호 오빠랑 이혼하기로 했으면서 이제 와서 자기가 재벌가 따님이라고 준호 오빠를 꼬시려고 해? 양심도 없어? 저는 그녀의 논리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박미희, 정신 차려. 그 사람이 스스로 찾아와 나한테 길고 있는 거야. 나랑 무슨 상관인데? 게다가 나랑 그 사람은 아직 이혼도 안 했어. 네가 남의 가정을 파탄낸 제3자인데 네가 감히 나를 욕할 자격이 있어? 내가 제3자라고? 박미희는 배를 내밀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준호 오빠 아이를 가졌어. 네가 자기가 재벌가 따님이라고 거들먹거리지 않았으면 준호 오빠가 왜 너한테 다시 돌아가겠어? 너는 그저 약자를 괴롭히는 재수 없는 년이야. 이진호도 거들었습니다. 아영아, 미희 말이 맞아. 네가 돈 많고 배경 좋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지. 미희가 내 아이를 가졌는데 내가 그 여자를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우리 이혼하지 마. 너는 여전히 내 아내고 미희는 그냥 내 애인으로 두자. 내가 너희 둘이랑 아이들을 잘 보살필게.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이준호와 박미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둘 정말 기가 막히네. 내가 말하는데 이런 황당한 제안을 내가 받아들일 리 없어. 이혼 합의서는 변호사에게 최대한 빨리 보내라고 할 테니 순순히 서명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그 결과는 당신들이 감당해야 할 거야. 결과는 당신들이 감당해야 할 거라고? 박미희는 비웃었습니다. 김아영, 네가 돈 몇 푼 있다고 대단한 줄 알아? 내가 말하는데 내가 가진 아이는 이씨 가문의 피야. 준호 오빠가 나랑 결혼하지 않아도 나한테 책임져야 해. 네가 감히 준호 오빠한테 이혼하라고 강요하면 나는 너희 김성그룹 문 앞에 가서 소란 피울 거야. 모든 사람들이 재벌가 따님인 네가 임신한 내연녀를 어떻게 괴롭혀서 쫓아냈는지 알게 할 거야. 이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아영아, 미희 말을 순순히 들어. 미희 말을 순순히 들어. 네가 일을 크게 만들면 누구에게도 좋을 것 없어. 김성그룹처럼 큰 기업은 분명 명성을 것 없어.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저는 문 밖의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별장에 발도 못 들이게 해. 다시 찾아와서 소란 피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경비원들은 즉시 다가가 여전히 땅에 무릎 꿇고 있는 이준호와 앞으로 경찰에 신고해. 아영아, 제발 넌만 더 기회를 줘. 기회를 붙잡고 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박미희는 몸부림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박미희는 몸부림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별장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어 마음속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이러다가 그들이 정신 차리지 않을 것 같군. 저는 몸을 돌려 별장 안으로 들어가 최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최우진 씨, 우리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실행하세요. 최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하영 아가씨, 이미 자회사 쪽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안에 이준호 씨, 회사와의 모든 협력을 중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 쪽에도, 은행 쪽에도, 은행 쪽에도, 은행 쪽에도. 아주 잘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미희 씨 아이가 정말 이준호 씨 아이인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무래도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최우진이 말했습니다. 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아기 침대 앞으로 가서 이안과 이나의 잠든 작은 얼굴을 보며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준호, 박미희, 당신들이 나한테 빚진 것, 아이들한테 빚진 것, 내가 하나하나 전부 돌려받을 거야. 당신들은 아이를 빌미로 출세하고 싶어 했지. 내가 당신들에게 허물켜다가 뭔지, 자업자득이 뭔지 보여줄게.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이준호와 박미희 소식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최우진이 모든 것을 잘 처리할 것이고 저는 그들의 마지막 결말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최우진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준호 회사의 몇몇 주요 고객들이 갑자기 협력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회사 주문이 급감하여 자금 흐름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은행도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라고 요구하여 이준호는 상환할 능력이 없어 회사는 이미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최우진이 박미희의 아이가 이준호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박미희는 이준호를 만나기 전 다른 남자와도 밀접하게 왕래했으며 그 시기가 그녀의 임신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손에 들린 조사 결과를 보며 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준호, 당신은 이 여자를 위해 나를 배신하고 나와 아이들을 버렸지. 이제 보니 당신은 그저 다른 사람의 들러리였고 엄청난 웃음거리였어. 이제 걷어들일 때가 되었군. 저는 변호사에게 이혼 합의서와 이준호의 외도 증거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시기만 기다려 이 비참한 결혼 생활을 완전히 끝낼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이준호와 박미희가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파멸의 심연으로 한 걸음 걸어 들어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준호 회사의 파산 소식은 날개 돋친 듯 빠르게 그의 친구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예전에 그를 둘러쌌던 친구들은 이제 하나같이 그를 피하며 그에게 해가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준호는 예전에 기세등등했던 모습에서 한순간에 초췌하고 무기력하게 변했습니다. 매일 밖으로 나돌며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회사를 살리려 하고 새로운 협력 업체를 찾으려 했지만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제가 계획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김성그룹의 영향력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작은 사장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면 아무도 그의 회사와 협력하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날개 부러진 새처럼 그 자리에서 몸부림칠 뿐 결코 날아오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제가 별장에서 이안과 이나와 놀아주고 있는데 최우진이 갑자기 들어와 보고 있습니다. 김하영 아가씨, 이준호 씨와 박미희 씨가 왔습니다. 문 앞에서 아가씨께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만나주지 않으면 계속 문 앞에 무릎 꿇고 있겠다고 합니다. 저는 손에 들린 장난감을 내려놓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나를 만나러 올 면목이 있다고? 들어오라고 해. 도대체 무슨 중요한 할 말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준호와 박미희는 경비원에게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매우 초췌해 보였습니다. 이준호는 낡아서 색이 바른 양복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에는 핏발이 가득했고 얼굴에는 초췌함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박미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얼굴의 화장은 번졌고 옷도 구겨져 있었으며 배는 이미 상당히 불러있어 걷기조차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있고 옆에는 부모가 돌봐주고 있으며 두 귀여운 아이들이 옆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자 이준호의 눈빛에는 질투와 후회가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초조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제 앞으로 다가와 쿵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영아, 제발 나를 도와줘.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를 도와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박미희도 뒤이어 무릎을 꿇고 늑을 꿇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며 동정심은커녕 조롱심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저를 괴롭힐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당신들을 도와줘. 저는 옆에 놓인 찻잔을 들어 살짝 마시며 담담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들을 도와야 하는데? 당신들이 그때 나를 사지로 몰아넣을 때는 왜 나를 용서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 이준호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영아, 내가 예전에 너한테 잘못한 거 알아. 내가 바람 피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랑 아이들한테 그렇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나도 박미희한테 속은 거야. 나 지금은 잘못을 깨달았어. 돌아가고 싶어. 너랑 잘 살고 싶어. 너랑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싶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잘 살고 싶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준호, 당신은 우리 사이에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당신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필요할 때만 찾는 도구로 보는 거야? 박미희도 재빨리 말했습니다. 김아영 아가씨, 제가 떠날게요. 제가 준호 오빠를 떠나고 다시는 아가씨들 생활을 방해하지 않을게요. 오빠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뿐이에요. 오빠 회사가 파산하면 저희는 정말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다고? 저는 박미희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이 그때 나랑 갓 태어난 아이들을 길바닥에 버려둘 때는 우리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하지 않았어? 박미희, 당신 뱃속 아이가 정말 이준호 씨 아이야? 박미희의 얼굴색이 순간적으로 변했고 눈빛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당연히 이준호 오빠 아이요. 김아영 아가씨,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준호도 재빨리 말씀이다. 이준호도 재빨리 말씀을 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아주 건강하다고 했어. 저는 최우진이 알아낸 자료를 꺼내 그들 앞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당신들 이거 한번 봐. 박미희, 당신이 이준호를 만나기 전에 장민준이라는 남자와도 밀접하게 왕래했지? 게다가 그 시기가 당신의 임신 시기와 정확히 일치해. 당신은 이 아이가 반드시 이준호 씨 아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 박미희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고 몸은 미세하게 떨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준호도 멍해졌습니다. 그는 자료를 집어들고 한번 훑어보더니 박미희를 맹렬히 바라보았습니다. 박미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한테 확실히 말해.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 아이야? 박미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 그 사람 말 듣지 마. 다 오해야. 나랑 장민준 씨는 그냥 평범한 친구 사이였어. 아이는 정말 오빠 아이야. 평범한 친구? 저는 비웃었습니다. 평범한 친구가 네가 새 들어 사는 집에 와서 밤을 보내고 평범한 친구가 너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송금해줘? 박미, 네가 정말 아이가 이준호 씨 아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 친자 단정을 해보는 게 어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자고. 박미희의 얼굴은 더욱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준호는 박미희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박미희를 그렇게 감싸고 돌았던 것은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제 말을 듣고 박미희의 반응을 보니 그의 마음속 의구심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박미희, 말해봐. 이준호는 박미희의 팔을 잡고 힘껏 흔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내 아이야. 아니야. 빨리 말해. 박미희는 그에게 흔들려 괴로웠는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몰라요. 준호 오빠, 정말 몰라요. 몰라? 이준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박미희를 밀쳐냈습니다.
네가 감히 몰라? 박미희, 너 이 사기꾼. 네가 나를 속였어. 박미희는 땅에 쓰러져 배를 움켜쥐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준호 오빠,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나중에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지만 오빠가 저를 버릴까봐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이준호는 박미희를 보다가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박미희에게 속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결혼 생활을 파괴하고 김아영이라는 소중한 아내와 이나라는 귀여운 아이들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영아, 이준호는 저를 보며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회사는 파산했고 빚더미에 앉았어. 박미희 아이도 누구 아이인지 모르겠어. 나는 정말 갈 곳이 없어. 제발 아이들을 봐서라도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앞으로 너한테 잘하고 아이들한테 잘할게. 다시는 바보 같은 짓 안 할게. 저는 그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저에게 그렇게 했으니 지금 이런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이준호,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저는 차가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기회는 내가 당신에게 여러 번 주었지만 당신은 한 번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당신은 나를 배신하고 나와 아이들을 상처 입혔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이준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합의서는 내가 변호사에게 보내라고 했어. 당신은 최대한 빨리 서명하는 게 좋을 거야. 이안과 이나의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당신은 앞으로 그들을 보러 올 필요 없어.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아빠가 될 자격이 없으니까. 안 돼. 나는 아이들을 잃을 수 없어. 이준호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아영아, 이안이란 이나도 내 아이들이야. 나는 그들을 보러 올 권리가 있어. 권리?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들을 거릴 때는 왜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았어? 이준호,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 당신 자신도 먹여 살리기 힘든데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 당신은 당신이 진 빚이나 잘 갚을 생각이나 해. 말을 마치고 저는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 당장 쫓아내. 앞으로 다시는 여기에 발도 못 들이게 해. 경비원들은 즉시 다가가 여전히 땅에 무릎 꿇고 있는 이준호와 박미희를 붙잡고 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준호는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아영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는 아이들 없이는 못 살아. 박미희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김아영 아가씨,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별장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보며 마침내 마음이 완전히 평온해졌습니다. 이준호,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야. 당신은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나를 배신하고 아이들을 상처 입혔어. 이제 당신이 모든 것을 잃은 것은 모두 당신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이후 며칠 동안 이준호는 몇 번 더 결장문 앞에 저를 찾아왔지만 모두 경비원에게 막혔습니다. 그는 저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려 시도했지만 저는 이미 그를 차단하여 그는 저에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우진이 또다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준호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은행에 의해 고소당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압류했으며 저와 그가 예전에 살던 그 전셋집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박미희도 아이 문제 때문에 이준호와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그녀는 장민준이라는 남자를 찾아갔지만 장민준은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박미희는 갈 곳이 없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준호는 회사 파산, 빚더미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 사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회사 파산 직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 계약으로 몇몇 고객의 돈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이제 그의 범행이 드러나 그는 빈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들을 듣고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준호는 원래부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그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아기 침대 앞으로 가서 이안과 이나에 잠든 작은 얼굴을 보며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아,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을 거야. 엄마가 너희를 잘 보살펴서 사안이 가득한 환경에서 자라게 해줄게. 그리고 저도 마침내 과거를 고침해. 미래의 길은 아직 멀지만 저는 더 이상 의지할 곳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 아이들의 동반자가 있으며 김성그룹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미래가 분명히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준호와의 이혼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데 전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김성그룹의 업무를 배우면서 저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김아영이 김성그룹의 따님일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고 강하며 능력 있는 여성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준호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변호사가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안과 이나와 함께 조기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이준호가 계약 사기 혐의로 정식 체포되었고 앞으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법적 처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저 담담하게 하고 대답할 뿐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이준호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떤 일도 더 이상 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또 말했습니다. 김아영 아가씨, 이혼 합의서에 이준호 씨가 이미 서명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서명했습니다. 이안과 이나의 양육권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 자격이나 있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김아영 아가씨, 법률상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를 면접 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께서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법원에서도 보통 지지해줍니다. 거부할 거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단 하루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는 배신과 포기를 선택했어요. 이제 그가 궁지에 몰리니 비로소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그가 아이들의 삶을 반의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네, 김아영 아가씨.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가씨 뜻대로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그의 면접 교섭 신청을 명확히 거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눈앞에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이안과 이나를 보며 제 결정을 더욱 굳혔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성장 환경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준호라는 더러운 아버지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 불필요한 상처를 주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의 나날은 평온하고 충실했습니다. 매일 아이들과 놀아주고 가끔 김성그룹에 가서 아버지께 회사 업무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법, 결정을 내리는 법 등을요. 어머니는 매일 다양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며 저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서러움을 겪을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이안과 이나는 점점 더 귀엽고 착해졌습니다. 오빠 이안은 성격이 차분해서 작은 어른 같았고 늘 여동생 이나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동생 이나는 활발하고 명랑해서 반에서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노래와 춤 모두 잘해서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김성그룹 회의실에서 아버지와 임원들과 함께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는데
최우진이 갑자기 노크하고 들어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김아영 아가씨, 이준호 씨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회사 건물 아래에서 아가씨를 꼭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아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준호의 어머니와 아기?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저는 최우진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지 한번 봐야겠군. 얼마 지나지 않아 최우진이 이준호의 어머니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준호의 어머니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품에가 태어난 듯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낡은 포대기에 쌓여 있었고 작은 얼굴은 쭈글쭈글하며 매우 말라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이준호의 어머니는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영아, 제발 자비를 베풀어 이 아이를 살려줘. 저는 재빨리 일어나 최우진에게 그녀를 부축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먼저 일어나세요. 무슨 일이든 천천히 말씀하세요. 이준호의 어머니는 최우진에게 부축을 받고 일어났지만 여전히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영아, 이 아이는 박미희가 낳은 아이야. 딸아이인데 박미희가 아이 낳고 얼마 안 돼서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어. 연락도 안 돼. 이준호는 지금 구치소에 있고 나 같은 늙은이가 도저히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 제발 이 아이를 받아줘. 저는 그녀 품에 안긴 아기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준호와 박미희의 결실이었고 이 배신적인 결혼 생활의 산물이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었지만 제가 정말 이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머님, 이 아이는 저와 아무 관계도 없어요. 제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단호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없을 수 있어? 이준호의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준호의 딸이고 이한이랑 이나의 여동생이잖아. 아영아, 내가 이준호가 너한테 잘못한 거 알아. 우리 이씨 집안이 너한테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아. 네가 지금 이렇게 돈도 많고 능력도 있으니 그냥 선행을 베푼다고 생각하고 이 아이를 받아줘. 이 아이에게 살 길을 열어줘. 어머님, 제가 선행을 베풀기 싫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아이의 신분이 너무 특별해요. 저는 인내심 있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준호와 이혼했어요.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없어요. 저는 이한과 이나를 돌봐야 해요. 이 아이 때문에 저와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이준호의 어머니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의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저는 이준호밖에 아들이 없어요. 이제 그 애는 구치소에 있고 저 혼자 의지할 곳도 없이 저 자신도 겨우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겠어요? 아영아, 제발 이한이랑 이나를 봐서라도 이 아이를 봐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줘. 저는 그녀의 무력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준호와 박미희는 미웠지만 이 아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갓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 버려지고 아버지는 구치소에 있으니 정말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영아, 네가 직접 결정해라. 네가 이 아이를 받아들이고 싶으면 아빠가 지지할게. 네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아빠도 관여하지 않을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그 마른 아기를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됐다. 아이는 죄가 없어. 내가 그 부모 때문에 아이의 살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어. 어머님, 이 아이를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이준호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준호의 어머니는 즉시 울음을 멈추고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아영아, 말해봐. 어떤 조건이든 내가 다 들어줄게. 첫째,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씨 집안과 아무 관계도 없을 거예요. 호적은
제 명의로 올릴 거예요. 앞으로 이 아이는 제 딸이 될 거예요. 이안과 이나처럼 제가 키울 거예요. 둘째, 어머님은 앞으로 저와 아이들의 삶을 방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친부모가 누구인지도 말해줄 수 없어요. 저는 이 아이가 아무런 부담 없이 자라게 하고 싶어요. 이준호의 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네가 이 아이를 받아들여서 잘 살게만 해준다면 나는 뭐든지 약속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최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최우진 씨, 아이를 데리고 가서 유모들에게 맡겨 잘 돌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께 돈을 좀 들여서 앞으로 잘 지내게 해드리고 다시는 우리를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세요. 네, 김아영 아가씨. 최우진은 이준호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를 받아들고 몸을 돌려 나갔습니다. 이준호의 어머니는 돈을 받고 저에게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영아, 고맙다. 이 아이를 살려줘서 고맙다.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는 그녀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고마워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 가세요. 이준호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닦으며 회의실에 나섰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내린 이 결정이 옳은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 아이를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비록 이준호와 박미의 딸이지만 한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돌봐주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 아름다운 미래를 갖기를 바랐습니다. 아버지는 제 옆으로 와서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영아, 네가 아주 잘했어. 선량함은 미덕이지만 너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할 줄도 알아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알아요. 이 아이도 잘 돌보고 이안이랑 이나도 잘 보호할 거예요. 회의는 계속되었지만 제 마음은 약간 흔들렸습니다. 이준우가 떠올랐고 박미희가 떠올랐으며 배신과 상처로 가득했던 이 결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준우는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받았고 박미희도 그녀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침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길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 아이들의 동반자가 있으며 든든한 버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선량함과 강인함을 유지한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니 유모들이 그 작은 아이를 잘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기 침대 앞으로 가서 곤히 잠든 작은 얼굴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김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앞으로 약속을 지키고 선량하며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이안과 이나도 아기 침대 주변에 모여 새로운 여동생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안은 작은 손을 뻗어 노이의 뺨을 살며시 만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생 정말 작다. 이나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동생 정말 귀여워. 앞으로 오빠랑 나랑 같이 동생 지켜줄 거야. 새아이를 보며 제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노이의 등장이 약간은 예상치 못했지만 저는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새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사랑을 다해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할 것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아이들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준호와 박미희에 대해서는 그들의 이야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이들, 우리의 행복한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노이는 유모와 우리의 세심한 보살핌 아래
점점 더 귀엽게 자랐습니다. 작은 얼굴은 통통하고 눈은 크고 반짝였습니다. 이나처럼 웃으면 두 개의 보조개가 생겨 특히 사랑스러웠습니다. 이안과 이나도 이 작은 여동생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매일 방과 후에 집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아기 방으로 달려가 노이를 보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이는 등 스스로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아직 서툴렀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이 여동생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 저도 점차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가정과 일에 전념했습니다. 아버지의 세심한 지도 아래 저는 김성그룹의 업무에 점점 더 익숙해졌고 점차 간단한 업무는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매우 만족스러워하시며 이사회에서 종종 저를 칭찬하시며 제가 당신의 옛날 모습을 닮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시며 지금 가장 행복한 것은 제가 사업에서 성공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처리하고 있는데 최우진이 갑자기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김아영 아가씨, 이준호 씨 어머니가 또 오셨습니다.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박미희 씨 오빠라고 합니다. 회사 건물 아래에서 소란을 피우며 아가씨를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아가씨가 자기들 아이를 빼앗았다고도 합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살짝 짜증이 났습니다. 이준호의 어머니는 왜 이렇게 주제넘은 짓을 하는 거지? 그때는 노이를 저에게 맡겨달라고 애원했으면서 이제 와서 제가 아이를 빼앗았다고 모함하는 거야? 들어오라고 해. 저는 최우진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지 한번 봐야겠군. 얼마 지나지 않아 최우진이 이준호의 어머니와 30대 중반의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키가 크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으며 눈빛이 사나워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이준호의 어머니는 즉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영아, 내 아이 돌려줘. 그 아이는 내 아이 돌려줘. 그 아이는 네가 빼앗아가. 네가 빼앗아가면 안 돼. 그 남자도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저를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어머님께서 저에게 노이를 맡겨달라고 애원하셨어요. 어머님께서 키울 수 없으니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아이를 빼앗았다고 모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저는 그 남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박미희를 쫓아냈다고 했지. 박미희는 스스로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거야.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준호의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는 한순간 착각했어. 그 아이는 내 친손녀인데 어떻게 내가 외면할 수 있겠어? 아영아, 내 아이 돌려줘. 내가 냄비라도 팔아서라도 그 아이를 키울 거야. 저는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어머님 자신도 겨우 살아가셨는데 어떻게 노이를 키울 수 있겠어요? 어머님께서 지금 저에게 아이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그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노이에게 비싼 물건을 많이 사주고 재벌가 따님으로 키울 생각이라는 것을 듣고 그 아이를 다시 데려가서 덕을 보려는 속셈 아니겠어요. 이준호의 어머니 얼굴색이 변했고 눈빛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나는 아니야. 그 남자가 즉시 말했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어때? 그 아이는 원래 우리 이씨 집안 아이야. 너 같은 외부인이 뭔데 그 아이를 차지해? 내가 말하는데 오늘 너는 반드시 우리에게 아이를 돌려줘야 해. 안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버티고 안 갈 거야. 감히. 최우진이 즉시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김성그룹이지. 당신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만약 당신들이 계속 억지 부리면 나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내가 무서울 것 같아? 내 여동생은 네가 쫓아냈고 아이는 네가 빼앗아갔어. 오늘 나는 그들을 위해 정의를 되찾을 거야. 최우진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팔을 잡고 힘껏 비틀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파서 소리쳤습니다. 놓아줘. 감히 나를 때려? 여기서 함부로 하지 마. 최우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 함부로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준호의 어머니는 상황을 보고 즉시 달려들어 최우진을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내 조카 놓아줘. 실력이 있으면 나한테 와.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완전히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그만. 저는 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소란 다 비웠어? 노인은 내가 합법적으로 입양한 아이야. 호적도 이미 내 명의로 올라왔으니 법적으로는 내 딸이야. 그때 당신들이 나한테 그 아이를 맡아달라고 애원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저는 그때 이준호 어머니가 서명한 계약서를 꺼내 그들 앞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스스로 똑똑히 봐. 이건 그때 당신이 서명한 계약서야. 거기에 분명히 적혀 있어. 노인은 앞으로 이씨 집안과 아무 관계도 없고 내가 키울 거라고.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이준호의 어머니는 계약서를 집어들고 한번 훑어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그때는 강요당해서 그랬어. 강요당해서. 저는 비웃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강요하지 않았어. 당신이 자발적으로 한 거야. 만약 당신이 서명하지 않았다면 나는 노이를 입양하지 않았을 거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좋아. 우리 법원에 가서 소송하자. 판사님이 판결하게 하셔 소송하자. 나는 판사님이 자신도 먹여 살리기 힘들어 말을 바꾸는 늙은이에게 아이를 맡길지 아니면 그 아이에게 좋은 생활과 교육 환경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합법적인 보호자인 나에게 있는 그 남자도 계약서를 한번 훑어보더니 얼굴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그는 법원에 가더라도 자신들이 어떤 이득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건방 떨지 마. 그 남자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내 여동생은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반드시 돌아와서 너한테 따져 물을 거야. 오라고 해. 저는 차가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상대해 줄 수 있어. 하지만 당신들에게 경고하는데 노인은 이제 내 딸이야. 말을 마치고 저는 최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최우진 씨, 저들을 쫓아내. 앞으로 다시는 김성 그룹에 발도 못 들이게 해. 만약 다시 찾아와서 소란 피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최우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여전히 몸부림치는 그 남자를 붙잡고 이준호의 어머니를 끌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준호의 어머니는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아영아, 제발 내 아이 돌려줘. 그 아이는 내 친손녀야. 그 남자도 소리쳤습니다. 그 남자도 소리쳤습니다. 두고 보자. 우리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저는 책상 위의 계약서를 보며 약간의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노이를 선의로 입양하여 그 아이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주고 싶었는데 뜻밖의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노이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입양했으니 반드시 잘 돌보고 보호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아이를 해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우진이 또다시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김아영 아가씨, 제가 이미 확인해 봤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 박미희 씨의 오빠인 이강철입니다. 그는 그저 놀기 좋아하는 건달이고 늘 도박으로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이번에 아가씨를 찾아온 것은 돈을 뜯어내려는 속셈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노이를 진심으로 되찾으려던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틈타 돈을 뜯어내려던 것뿐이었어. 김아영 아가씨, 제가 사람 시켜서 그들을 좀 혼내줄까요? 앞으로 아가씨를 괴롭히지 못하게 말입니다. 최우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은 상대할수록 더 기고만장해져. 우리가 무시하면 알아서 소란을 그만둘 거야.
만약 다시 찾아오면 내가 말한 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해. 네, 김아영 아가씨. 최우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나갔습니다. 저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계속해서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비록 작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제 기분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제 원칙을 고수하고 아이들을 잘 보호한다면 어떤 것도 저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이준호의 어머니와 이강철은 정말 다시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돈을 뜯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될까봐 두려워 포기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집에 돌아와 거실로 들어서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약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영아, 이준호 사건 판결이 나왔다. 오, 얼마나 나왔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계약 사기 금액이 크고 그 전에 다른 위법 행위도 있어서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징역 10년,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영아, 이준호가 10년형을 받았으니 그의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셔서 생활이 힘들 거야. 비록 그 전에 잘못했지만 노이의 친할머니잖아. 네가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었는지 알아요. 네가 무슨 말씀을 하시었는지 알아요. 네가 자는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돈을 좀 들여서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시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노이를 편안하게 보내시게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잘했다. 노이는 아직 어리니 이런 복잡한 일들을 알게 해서는 안 되지. 이미 최우진 씨에게 돈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내일 이준호 어머니께 가져다 드릴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선이에요. 앞으로 우리와 이씨 집안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저는 아기 침대 앞으로 가서 곤히 잠든 노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놀고 있는 이안과 이나를 보며 마음이 행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록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저는 마침내 저만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미래의 길은 아직 멀지만 저는 더 이상 의지할 곳 없는 나약하고 불쌍한 김아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아이의 엄마이고 김성그룹의 상속녀입니다. 제가 보호하고 싶은 사람들을 보호할 능력이 있고 제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능력이 있고 이준호와 박미희의 결말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날 저를 상처 입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밤에 저는 침대에 누워 옆에서 곤히 잠든 아이들을 보며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삶입니다. 단순하고 평온한 삶. 저는 제 모든 사랑을 다해 이 행복을 지켜줄 것입니다. 제 아이들이 사랑의 햇살 아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가정을 잘 돌보는 동시에 끊임없이 노력하여 사업에서 저만의 영역을 개척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자는 실패한 결혼 생활을 겪었더라도 여전히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삶은 거울과 같아서 저는 제가 낙천적이고 강하며 선량한 마음가짐을 유지한다면 제 미래는 분명히 햇살과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 눈 깜짝할 사이에 3년이 지났습니다. 이안과 이나는 이미 6살이 되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두 아이는 똑똑하고 착해서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이안은
여전히 차분하고 학업 성적이 뛰어나며 여동생 이나를 돌보는 책임까지 스스로 맡았습니다. 이나은 활발하고 명랑해서 반의 작은 활력소였습니다. 노이도 3살이 되어 통통하고 귀여운 모습이 마치 작은 천사 같았습니다. 매일 이안과 이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오빠, 언니 하고 부르며 어른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더 많은 에너지를 김성그룹 업무에 쏟아부었습니다. 아버지의 지도와 지원 아래 몇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주도했고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회사 임원들과 직원들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 능력도 입증했습니다. 이제 저는 김성그룹의 부사장으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더 이상 그때 이준호에게 의지하던 작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별장에서 아이들을 돌봐주시며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종종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 놀이동산에 가고 함께 만들기를 하거나 그림책을 읽어주시며 할머니와 손주 넷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바쁜 와중에도 매일 시간을 내어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 후에는 예안과 바둑을 두거나 이나와 노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새아이를 데리고 시내 광장에 놀러 갔습니다. 광장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아이들은 신나게 어린이 놀이터로 달려갔습니다. 이안과 이나는 노이와 함께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탔습니다. 저는 옆벤치에 앉아 그들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하영.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자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남자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으며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그가 대학 시절 선배인 최연우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최연우 선배는 우리 학교의 인기인이었습니다.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공부도 아주 잘해서 그 시절 많은 여학생들이 그를 짝사랑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그때는 제가 고아라서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에 그 마음을 늘 숨겨왔습니다. 최 선배님, 저는 약간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선배님을 만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최연우는 제 옆에 앉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놀랐어. 졸업하고 나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잘 지냈어? 저는 그에게 숨김없이 이준호와의 결혼 생활, 저의 신분, 그리고 노이를 입양한 일까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최연우는 이야기를 듣고 안쓰러움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지난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일을 겪었을 줄은 정말 몰랐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야. 네,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후에 나날 동안 최연우 선배는 종종 저에게 식사나 커피를 마시자고 연락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주 잘해주었고 이안, 이나, 노이에게도 아주 다정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를 아주 좋아해서 현우 아저씨라고 부르며 특히 친근하게 따랐습니다. 저는 최연우 선배가 저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늘 다정함과 애정이 가득했고 어떤 일을 하든 늘 저의 감정을 먼저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날 그의 눈빛에는 늘 저의 감정을 먼저 고려했습니다. 최연우 선배는 제 망설임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강요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며 행동으로 저에 대한 진심을 증명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최연우 선배는 특별히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 저를 위한 생일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와 새아이들도 왔습니다. 레스토랑은 따뜻하고 낭만적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촛불을 끈 후 최연우 선배는 싱싱한 붉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제 앞으로 다가와 굳건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영아, 네가 예전에 상처받아 감정에 대해 약간 두려워하는 것을 알아. 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너와 아이들을 평생 돌보고 싶어.
앞으로의 삶에 비바람이 없을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나는 네 곁에 서서 너와 함께 맞설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어. 아영아, 나와 결혼해 줄래? 최연우 선배의 진심 어린 눈빛과 그의 말에 담긴 깊은 감정을 느끼며 제 마음속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는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고 저와 아이들을 돌봐주었으며 차가웠던 제 마음을 행동으로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진심으로 저에게 잘해주고 평생을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최연우 선배는 감격하며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들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얼굴에도 흡족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최연우 선배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에서 최연우 선배는 모든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저와 아이들을 평생 사랑하고 다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서러움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안, 이나, 노이는 예쁜 옷을 입고 우리 옆에 서서 아빠, 엄마 하고 외쳤습니다. 그 모습은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최연우 선배는 저에게 세심하고 다정했으며 새 아이들에게는 친자식처럼 대했습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아이들과 함께하며 이안과 이나의 숙제를 도와주고 노이와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그는 종종 우리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다양한 풍경을 보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안, 이나, 노이도 최연우 선배에게 점점 더 의지하며 그를 친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한 번은 이안이 학교에서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최연우 선배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안을 인내심 있게 위로하며 앞으로 어떤 일이든 아빠에게 말하면 아빠가 지켜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후로 이안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가장 먼저 최연우 선배를 떠올렸습니다. 한편 이준호는 감옥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감옥에서 태도가 좋지 않았고 다른 수감자들과 싸워 인연이 가중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제가 준 돈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몸이 점점 더 나빠졌고 결국 작은 병원에서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미희는 노이를 버리고 도망간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박미희는 노이를 버리고 도망간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다른 지방으로 가서 부유한 남자와 다른 지방으로 가서 이강철은 도박으로 많은 빚을 지고 절도에 가담하여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모든 소식은 최우진이 저에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고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매일 행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귀여운 아이들이 있으며 저를 아끼는 부모님과 성공적인 사업까지 있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신은 한쪽 문을 닫는 동시에 항상 다른 한쪽 창문을 열어준다는 것을요. 비록 실패한 결혼 생활을 겪고 배신과 상처를 받았지만 저는 이로 인해 저의 친부모를 찾았고 진정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와 최연우 선배는 새 아이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밝고 바람은 온화했습니다. 아이들은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웃음소리가 온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연우 선배는 제 뒤에서 저를 안고 턱을 제 어깨에 기댄 채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영아, 당신과 아이들이 곁에 있어서 정말 좋아. 저는 몸을 돌려 그의 다정한 눈빛을 보며 웃었습니다. 네, 선배님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 저는 저의 행복한 삶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나날 동안 저는 최연우 선배와 함께 우리 가정을 정성껏 꾸려나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보살펴서
사랑의 햇살 아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할 것입니다. 저도 계속 노력하여 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루어 아이들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삶은 이렇듯 항상 예기치 않은 순간에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당신이 낙천적이고 강하며 선량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당신만의 행복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